자, 지난 시간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하고 있었죠? 보면, 책을 보면은 160페이지에 미국과 중남미 관계 한마디 고양이야 한마디 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건 뭐 160페이지부터 책 안 갖고 온 사람들 이거를 뜯고 저보다 한번 쓰시는 사람도 있고 나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모든 게 자유의지고 그렇죠?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 자유의지야. 뭐 이런 판 안에 학점 잘 받고 못 받고 또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야. 그쵸? 자, 160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지원 읽어보면 되고요. 이 제목도 한마디 고양이와 20마리 쥐를 표현했고 여기 또 왔고 흔히 미국과 중남미 관계는 한마리 고양이와 20마리 쥐 또는 한마리 코끼리와 20마리 개미에 비유된다. 여기에는 첫째 미국과 중남미는 서로 불편한 관계고 둘째 한편 일방적인 공경만이 있는 관계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161페이지에 보면은 1930년대 후반부터 멕시코를 중심으로 유황보다 전후에서 멕시코를 했었죠.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혁명 이후에 이 불간섭 원칙을 멕시코에서 청명을 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다음으로 이 책이 나와요. 멕시코가 청명하니까 다른 중남미 국가도 같이 청명했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타국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국제법으로 제정한 것을 강조했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국제법에서 사실 보호를 해줘요. 제9차 보고타 미주위에서 미국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 전체 찬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인 미주 기구 헌정이 상립되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1934년 몬테비데오 미주회의에서 지역 국가들 사이 중요 국제법으로 불간섭 원칙을 선언했어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도록 표현을 기권했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국제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저런 시간에 봤었죠?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전혀 안 지켜진다.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국제법. 그렇게 남미 국가들이 국제법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노력해봤자 뭐해? 지속적으로 개입을 했고 미국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참여한 건 뭐예요? 민주주의 원칙, 세계의 경찰관을 자처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유지정에 했고요. 물론 동산지정에서는 지지 안 해줬겠지만은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했고요. 지난 시간에 콜롬비아 봤었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에스코바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부시 1990년대 걸프 전쟁이 터졌죠.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그 승리 옆편에 몰아서 그 다음 타겟을 뭘로 삼았냐면 아버지 부시가 첫 번째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를 무너뜨렸고 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 타겟으로 삼은 게 뭐였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미국의 마약 물매가 심했고 마약 공급처의 90% 이상이 콜롬비아에 도는 거였고 그래서 마약 카르텔의 중심이었죠. 대장, 그 지도자, 두목, 에스코바를 잡았어요. 그 살인아예요. 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드라마 광고였고 이 에스코바를 영화에서 뭐 배우가 선택했었는데 어느 정도 돈이 많았었냐면 집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집에 동물원에서 사자, 호랑이, 코끼리 다 기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저택에 오니까 그 양을 저택이었는데 욕조 있죠? 욕조가 전부 순금이었고요. 수도꼭지가 전부 순금이었어요. 뭐 헬리콥터, 잠수함 뭐 다 갖고 있었고 자 그랬는데 죽음을 당했고 마약 카르텔이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완전히 붕괴돼요. 미국으로. 그래서 콜롬비아 때도 다시 하겠지만은 콜롬비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깊이 채웠는데 여행하기 좀 굉장히 위험한 국가였고 이거 덕에 콜롬비아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누군가 그래서 콜롬비아 대사 왔을 때 질문했을 때 여행하는 거 위험하지 않다고 물어봤었는데 그 전에는 위험했었는데 1년에 22,000명 가까이 실종이 됐어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여러분들 그냥 집에 안 들어오니까 사라지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 22,000명이.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에메랄드 광산이 있어요. 에메랄드 광산이 세계 시장이 90% 공파하는데 전 세계에서 질이 가장 좋은 에메랄드는 콜롬비아 산이에요. 이거를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캐는데 광산이 조그마니까 보통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시켜요. 잡아다가
태고 보통 2, 3년 안에 당뇨로 죽고 살아남으면 남자들은 장기를 적셔서 팔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연결. 자, 그다음에 금광이 있고 은광이 있는데 금광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콜롬비아가 요새 그 석유도 많이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가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석유 매장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양상은 많이 못하고 있었던 게 파이프라인을 함부로 건설할 수 없었고 공산 게릴라가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걸 정리해주면서 치안이 안정됐고 치안이 안정되면서 또 공산 당군도 많이 없앨 수 있었고 그래서 치안을 많이 확보해서 그 덕에 무역인 투자도 유치되면서 7년 사이 GDP가 2배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콜롬비아 여행하기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정부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지역만 안 가면 되는데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서 꼭 그런 데 가보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마피아를 한번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에버럴드 왕에서 인권이 얼마나 학대당하는지 보고 싶다든지 금광에서 그 거주자의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가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 생겨요. 꼭 보면 생겨.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지 마세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숨 안 지켜줘요. 멕시코도 치아바주나 위험한 지역 안 가면 안전해요. 콜롬비아도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안 가면 돼요. 브라질 상파울로 올림픽 열리고 월드컵도 되죠. 어디를 가면 되냐면 빈민가들은 경찰도 못 들어가요. 거기를 왜 굳이 들어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 들어가서 뭐 그려진 뭐 벽화 같은 거 있어요. 뭐 낙서 같은 그래피티라고 하나 그걸 보러 가겠다고 하지 않나. 간혹 가다가 이상한 생각을 해. 그 사람들 한번 위해줘야 되겠다고 하였냐? 그 사람들한테 뭐 따뜻하고 사랑의 손길을 뻗대서 하느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관광객이 들어가는 그 지역만 가면 안전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날 필요도 없고 딱 관광 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데만 가도록 하세요. 안전하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경비원들이 그런 지역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설 경비 업체들이 샷건을 들고 지켜주고 있고 거기는 안전해.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하면서 미국 얘기 말죠. 미국의 162페이지에 미국의 중남미 침략사, 명백한 운명론 간절한 멀로 독트린, 미국의 후원에서 정원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더한 반미 감정, 21세기 미국과 중남미 나왔고 파나마 운하 바람 등등이 나와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로만 나와 있는데 이 책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될 때 막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치고 나올 줄 몰랐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게 언제예요? 2000년대 초반 들어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시점 이후로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 90년대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굴뚝이 아니었어요. 하긴 여러분들 그 중국산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닌 게 중국산 농산물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중금속이 잔뜩 들어간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학교 앞에 순두부찌개 얼마예요? 얼마요? 학교 앞에 두부찌개 얼마예요? 혜진아, 학교 앞에 얼마나 식사? 밥집에서 5,000원. 그게 10년 전에 한 4,000원 했고 지금도 5,000원 별로 안 올랐어요. 86년도 짜장면값이 학교 앞에서 500원 했거든? 10년 전에니까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97년도에 500원 하던 게 3,000원 했으려 6배가 올랐어. 우표값이 80년 20원 하던 게 지금 얼마예요, 우표값? 우표값 지금 한정이 얼마니? 그쵸. 10배가 넘게 올랐어. 10년 사이에 86년부터 10년 사이에 음식값이 몇 배가 올랐었는데 음식값은 2000년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크게 안 올랐어. 중국산 쌍갑이 식자재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나라 물가를 굉장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거 다 몰아내자? 몰아내면 우리 여러분들 음식값 엄청 올라가지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 10,000원 넘게 먹었어야 될 거예요.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실제로 신문기사는 2년 전에 순수하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국산 콩나물 등등 해서 국산으로 만든 된장찌개 얼마냐?
최소한 15,000원은 받아야 손익분기점. 여러분들 된장찌개 15,000원 먹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산 피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보통 5,000원 된장찌개 10,000원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15,000원 이하는 된장찌개라는 이름은 다 뭐냐면 다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중국산을 욕한다면 그거 돈 넣으실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땅 사는 장사는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또다시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도 임금이 상승했어요. 더 이상 세계의 굴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대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굴뚝으로 올라섰고, 이때부터 뭐가 와요? 올라서면서 세계의 굴뚝이 되니까 원자재를 전 세계에서 막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9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로 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성장하다가 페소화나 자국 화폐가 달러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 절상이 됐어요. 원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 화폐가 지나치게 평가 절상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 한머니가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금융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이 개방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결국 한국도 IMF가 왔고 라틴 아메리카도 경제가 터져버려요. 그 경제가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 그 여파로 좌파 정권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쭉 들어서요. 근데 문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경기가 물러났으면 좌파 정권 들어온 게 조금씩 물러나고 우파가 들어올 텐데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누구의 덕이냐? 바로 중국의 덕이에요. 어떻게 되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부터 서기 시작하죠.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든 걸 중요한 게 원자재가 필요해요. 원자재, 구리, 철광석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게 필요해요. 그거를 중국이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 구리값, 철광석 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수출이 공산품 수출이 아니라 어디에 의존해요? 1차 광물 자원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생산품이에요. 따라서 광물 자원 값이 오른다는 건 어떻게 돼요? 광물 자원 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천연가스 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건 그런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혜택을 보는 건 어디예요? 뭐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해요. 라틴 아메리카 값이 철광석, 그러니까 석유값이 배럴당 2-30만 하던 게 100불까지 올라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보겠어요? 몇 배 이익이지? 철광석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톤당 얼마 하던 게 몇 배 올라가기 시작해요.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0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중국이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2000년대부터 보면 혁명 같은 문제가 되죠. 중국 덕에 중국에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많이 가고 중국 덕에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호황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 이게 무너지는 게 언제죠? 언제 무너져?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잘 나가다 언제 무너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 텐데. 그쵸, 경제학과 학생. 이거 경영학과 학생도 잘 알아야지, 그치?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파악 못하면은 국제학과 학생도 있네. 그래, 국제관계. 안성민 어디 있어요? 언제 무너지지? 중국 경제 호황. 또 한 가지, 러시아 경제가 90년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언제 살아나요? 2000년대. 천연가스까지 오르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값을 대량으로 생산하죠? 그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요, 다시. 그때 바로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을 시작해요. 90년대까지 구소련이 붕괴되는 러시아 경제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요. 원자재가를 생산하면서, 천연가스, 석유가를 생산하면서. 이때 등장이 바로 누구예요? 푸틴이 그 전에 대통령 할 때 지금 다시 생각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를 주창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다가 국제학부 안성민 이게 무너진 게 언제야? 까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 2000년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펀드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투자한 사람들, 내가 요 한 10년 전에 개설했을 때는 여기 펀드에 반드시 투자하라고 내가 했었는데 나는 투자 막상 안 했지만은
그렇죠? 무슨 펀드였을까? 이때 각광받은 게 무슨 펀드였을까요? 잘 머리를 써보세요,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네? 원자재 펀드 돈 벌었겠지? 그럼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어딜까요, 그게? 어딜까? 하홍석? 무슨 거야? 통계학. 통계학과. 그래. 어딜까? 호주가 나오겠네. 호주가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나나? 또 호주시 메이드 인 호주는 농축산물이 많지 않아요? 뉴질랜드, 호주. 나긴 나지만 그치? 호주. 김강우? 네. 무슨 거야? 통계학과요. 통계학과 어딜까? 정예솔? 이런 거 대답 잘하는 친구들 대학교 때 이런 거 잘 본 애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지금은 다 뭐 자산운용소 차리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나 1년에 뭐 몇십억 번다? 제아가 뭐 이장시월 이 동네에선 돈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걸 대학교 잘 보는 사람들이 증권회사 가서 두알 나타내고 이런 거 모르는 애들이 증권회사 가면은 결국 명퇴 당하더라고요. 참네. 예솔? 뭘까요? 중동 쪽이랑 뭐, 그치. 중동은 모르겠지? 근데 중동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금융사회 발달할 수가 없네. 지난 시간에 나타날까 승성과학장 수업 들었던 사람. 중동은 왜 금융사회 발전을 못하지? 지난 학기에 했었지. 왜 못하지? 기억이 잘 안 나. 중동은 금융사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나 금융사회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네 이웃의 어려움을 그걸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중세 때까지 유럽에서도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하느님께서 어긋났어요. 근데 중세 유럽 이후에는 그 문제 깨끗이 해결했어. 중세 유럽에서 이후부터 금융이 발달했죠. 그 문제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해결했어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금했지만은 그 이자를 받는 걸 합법화시켰어요. 얘기는 복잡하니까 안 할 텐데,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회 발달할 수 있었지만 중동 지역은 여전히 내 이웃의 어려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못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을 못해. 중동 머니가 오히려 다른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동 머니가, 그 오일 머니가 여기에도 많이 투자했어요. 엄청 올랐어 이게. 권민경? 어떨까? 라틴 아메리카 펀드 당연한 거 아니야. 라틴 아메리카 펀드가 바꿔 받아서 지속적으로 올라요. 또 브릭스 펀드가 오기 시작해요. 브릭스 펀드 잘 나갔어요. 근데 꼭 문제는 2006년, 7년도 막 올라가니까 2006년, 7년도 브릭스 펀드가 엄청 한겨버렸어. 그때 들어간 사람도 있어. 그때 들어간 사람 쫄딱 망해서 지금 원금을 못 찾고 있어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올라오면서 미국발 이게 전 세계로 퍼졌고 이때 브릭스 펀드 쫄딱 망했고 아직까지 원금을 찾지 못했어요. 꼭 지라리고 오르겠지 하는 사람들 안 올라. 그때 파는 게 낫지.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펀드 오르기 시작했죠. 브릭스 어디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오르기 시작했죠. 중국 왜 올라? 세계 굴뚝이 됐죠. 지속적으로 오르죠. 인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오르죠. 러시아 천연가스 같은 게 있죠. 같이 올라요. 이게 브릭스 펀드, 라틴 아메리카 펀드 오르기 시작했어. 중국 펀드 막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 혜택이 전부 오르기 시작합니다. 브릭스 펀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릭스 펀드가 오른다는 거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경제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성장하니까 이때 봐요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에요. 현재까지. 원로주의 좋은 예고. 미국이 독점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요.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의 굴뚝이 되는 시점이죠. 중국과의 교역량은 연평균 40폭씩 폭증해요.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지하전을 싹쓸이해서 확보하고 메이드 인 중국 제품은 라틴 아메리카의 싼값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좌파 정권에 들어서니까 미국은 좌파 정권을 외교로 지원 안 해줘요. 이게 누구한테 의지해요? 의지할 때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큰 영향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이 좌파 정권에서는 중국이 큰 선진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인도도 심지어 인도까지도 중국하고 충돌하고 있죠. 중국하고 지속적으로 국경 번정을 벌이고 있는 인도까지로 라틴아메리카의 투자기업 확대 중에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자, 러시아 반미 노선을 거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군사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요. 자, 혜진아 신문 올려봐봐. 이거 신문 따로 뭐 하나 줄 거야. 중국 관련 아니야. 그 다음 거. 라틴아메리카. 진짜 그거 아니야. 하나 더 있을 텐데. 없니? 그 정화가 두 개 그 다운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때 다운받은 게 있었어. 내가 봐봐. 아, 러시아 여기 있다. 러시아 있었을 때 조금 전에 봤어. 여기 러시아 중남미 반미배수 구축. 보세요. 자, 보세요. 러시아 중남미의 반미 배틀 구축하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 EA 군대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베네수엘라가 김석영 계기로 쿠바의 레이더 기지 재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케네디 대통령 들어봤죠?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인기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쿠바의 혁명이 일어났죠. 쿠바의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미국이 절대 반대하죠.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쿠바에서 발사할 핵미사일이 바로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쿠바는 날씨 맑은 날은 마이애미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거기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 다음 60년대까지만 해도 요격 시스템도 없었어. 바로 미국 전역이 핵미사일로 초토화돼요. 그래서 핵미사일 실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소련이 항모가 쿠바를 가고 있으니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막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고 핵전쟁이 발사할 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함대가 막았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진전하면 전쟁을 개시하고 또 선언했고 그게 TV를 생중계 됐고요. 막판에 그 소련 항모가 핵미사일 실은 소련 항모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낼 필요 없었어요. 아이리시였고 카톨릭이었고 그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하고 그걸 막겠다고 쿠바의 케네디 대통령이 특공대를 보냈는데 전원 몰살당했어요. 너무 젊었고 연약하고 외교를 모른다 비판받았었는데 그 사건 하나로 케네디가 자유지정의 수호자로 뉴 프론티어 개척자로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물론 얼마 있다 암살이 당했지만은 그래서 60년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하던 거를 소련이 실패한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에 접근을 안 했어요. 미국이 안 받으니까.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쿠바의 레이더 기지 재건을 추진해요. 아직은 성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이렇게 자신감 있었는데 2008년도까지 2008년도 이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미국으로 끝날 거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라틴아메리카에 때리고 러시아까지 때려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무너져요. 다시.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은 다시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할 여력은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중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자,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쿠바 좌파 정권 또는 공산주의 정권이죠. 러시아. 반미 친러시아 베이스 구축에 나갔어요. 러시아, 볼리비아 등 좌파 정권과 연계하고요. 그냥 볼리비아는 좌파 정권 집권한 다음에 미국 대사를 추방하고 미 마약 단속부 소속 항공기 자국 영공 비행 금지 조치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고요. 콜롬비아나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미국 항공기가 자국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영공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난번 영화 봤을 때 미국 항공기가 들어와서 콜롬비아 영토 내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문 읽어보세요. 좌파 정권. 요게 전부, 요게 뭐냐면 좌파 벨트예요. 좌파 정권이 잡고 있는 데고요. 현재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 데는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등 다 좌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친러시아 벨트를 취하고 있죠. 자, 다시 PPT 올릴래? 심지어 반미 지도자인 이란이 아마디네자드도 두 차례 라틴아메리카 순방에서 반미 선양 지도자를 충면 지원하기 약속했어요. 미국이 떠난 자리를 누가? 이런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앞선 건 중국이에요. 진짜 형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힐러리 군장을 무슨 석사까지 공개 석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 세계 언론에 탄생했는데 이란과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얻는 이득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됐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콜롬비아에 미군 주둔 결정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상당 소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 주둔 다시 하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핑계로 지금은 멕시코가 더 문제거든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무너뜨린 다음에 풍선 효과를 지금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멕시코로 옮겨갔다고 그랬죠. 그게 더 문제인데 콜롬비아의 미군 주둔 결정한 거는 중국이 끼어들려고 하고 러시아가 끼어들려고 등등 하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군사 연례를 확보할 시도고요. 21세기 새로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를 현재 모색 중인데 이것도 돈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에 메리코스라고 남미 공동체 연합체가 있어요. 그리고 안데스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경제를 블록하려고 있어요. EU처럼 정치, 외교 블록화 움직임, 좌파 정권 연합, 대중국 및 대유럽 연합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미은행 설립협정서에 서명했어요.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IMF 및 세계은행 등이 반발해가지고 남미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2008년 미국과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 라틴 아메리카 경제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브라질 경제도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가 자신감 있게 나간 배경에 뭐가 있어요?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남미 경제의 성장에 의한 자신감 반영이 있어요. 근데 남미 경제의 성장은 전적으로 뭐에 의존했어요? 중국에서 원자재를 싹쓸이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남미 경제도 동작 상승했었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소비세가 유치되면서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이 소비가 유치되죠. 미국과 유럽이 소비가 유치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산 제품이 그 전처럼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중국산 제품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면 중국이 세계 원자재를 수입할 여력이 그 전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세계 원자재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중국이 그 전처럼 자국산 제품을 유럽과 미국에 팔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게 남미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요. 근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일어났을 때 남미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자, 다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남미의 직격탄이요. 여러분들 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지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뭔지 몰라? 2008년 미국과의 전쟁이 몰라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죠? 한국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 안 미치고 있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세진아 다시 PPT.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지 이게 이해할 거예요. 어떤 거 볼까요, 교수님? 어? 아까 그 신문기사? 신문기사. 거기 미국 금융이 남미 발전 그거 아니야? 지난 봤잖아, 그 옆에 거. 자, 처음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미나 중국이나 되게 고소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미국의 영향이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위기라는 말은 부시한테나 물어봐라. 이게 아들 부시였대고요. 중으로 가는 미국 마체에서 우린 벗어나겠다. 남미 정말 좋아했어요. 미국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무너지니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는 결국 미국 내의 문제였고 미국 내의 문제인데 우리는 고소했고 이게 남미 지도자들이 반응이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곧바로 이게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그 역할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미국 말을 바꿔요. 브라질 같은 경우 미국 경기 후퇴는 모든 국가의 문제자. 차베스 베네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죽었지만 아무로 금융위기는 허리케인 100개 유력을 갖고 있다. 이때부터 라틴 아메리카가 쫄딱 무너져요. 그리스 펑드 쫄딱 내려가요. 라틴 아메리카 펀드 쫄딱 내려가요. 아직까지 회복 안 하고 있어요. 원자재 펀드도 이때 쫄딱 망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3년, 4년, 5년, 6년 이때 가면 신문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기사 찾아면 무슨 사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다리 있죠? 다리에 있는 난강이나 현판 같은 거 있죠? 누가 기원했다 그거 막 떼가요. 매를 두꺼운 사람들이 훔쳐왔어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전설 있죠? 전설을 막 잘라가. 왜 잘라가죠? 그게 뭐예요? 부립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부립값이 몇 배가 올라가지고 그걸 팔면 장사가 되니까 다리 같은 데나 건물 앞에 이렇게 누가 완공했다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하고 매를 두꺼운 막 가가지고 매를 두꺼운 많이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펀드에 투자할 시점이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원자재 펀드에 투자할 시점이 아니 지났다는 얘기구나. 그때 되면 이제 소품 해가지고 이제 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아세요. 그거는 뭐야? 한국에서 맨홀 뚜껑이 사라지고 다리 난강이 사라지고 전설이 잘려나간다는 얘기는 어디 경제가 호황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모든 비전을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자, 아무데 라틴 아메리카 펀드, 신문에서 라틴 아메리카 펀드 인기 있다고 투자하면 안 돼.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쫄딱 망하더라고요. 원금 회복 못하죠. 자, 미국의 불황은 나의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증시 급락에 발동동해요. 미국의 불황을 고사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이어서 확산되는 금융위기에 불안이 결국 자유롭지 못하고 세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유럽도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도 자유롭지 못했죠. 베이징이 뉴욕보다 훨씬 우리와 관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무너지는 거를 고소했는데 미국이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져요? 중국이 무너져요. 미국이 무너지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팔던 중국 제품이 안 팔려요. 그렇죠? 유럽이 안 사니까 중국 제품이 안 팔리고 영향을 미치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10%대가 넘어가다 지금은 7%대 정도로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 무너지니까 또 우리나라도 중간재가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2008년도 힘들 때죠. 이때 바로 뭐가 왔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이 바뀌죠. 자, 그래서 구독하고 PPP 다시 보면은 2008년도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자신감, 러시아의 자신감 사라졌습니다. 미국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육갑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남미 경제 성장의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상태고 이 가격 상승은 누가 주도했다? 중국이 주도했고요. 중국이 무너지면서 이것도 뭐 중국 무너지지 않았죠. 여전히 강력한 G1이 되냐 G2 이미 G2를 들어갔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세계 공장이 안 됐고 자 라틴 아메리카 한 가지 기억할 건 좌파 정권 살겠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끼리 사실은 경쟁이 돼요. 라틴 아메리카 하나의 블록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힘든 게 친미, 친시장적인 칠레,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하나로 가고요. 반미 성향에 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 아르헨티나 간이 하나로 가요. 이 두 진영 간의 정책 조율이 강국권이고요. 페루나 브라질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국가예요. 칠레, 콜롬비아, 칠레도 좌파 집권했다, 우파가 집권했다 그래요. 칠레나 페루나 브라질은 좌파 정권이 잡더라도 우파적인 전제 정책을 펼치고요. 콜롬비아는 한 번도 좌파 집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진영들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을 띠고요.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을 욕해도 겉으로는 미국을 욕해도 안에서는 친미적인 성향을 띱니다. 대놓고 반미를 외치는 국가들이 바로 이런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대놓고 외치고요. 대놓고 외치고 이 나라들은 반미를 외치니까 어디에 기대요? 유럽에 기대요.
또 한 가지, 콜롬비아나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 의존형 경제 구조고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 독립 이후에 전통적으로 어디에 의존? 유럽 의존형 경제 구조. 기억해 주세요. 독립 이후에 멕시코,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의존형, 독립 이후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전통적으로 어디 의존형? 유럽 의존형. 미국 의존형이라는 건 수출입이 누구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이뤘다는 거고, 유럽 의존형의 수출이 어디를 상대로? 주로 유럽을 상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유럽에서 대서를 건너서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누군지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리적으로 상대로 브라질이 가까워. 남미 좌파 정권이 미국에 대한 승리가 막 북서에 있었어. 미국 없어도 우리가 너무 잘 돌아간다. 근데 전 세계 확산했고 심각한 타격, 채권가치 급락, 주가 폭락, 원재료 가격 폭락,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 중국의 원재료 가격, 원재료 팔았었는데 이게 옛날처럼 가격 폭락하니까 뭐 높은 인플레 제일 국가적인 위기감이 아까 기사 보니까 나왔죠. 이 경제 위기 속에서 2008년 11월 미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됐고 이때 전후에서 한국도 누가 대통령 됐어요? 2008년도 초에 이명박이 당선했고요. 원래 신자유주의 무역을 주창했던 게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미국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무역을 앞장서서 비판하네요. 보호무역 주요로 회귀해냈죠. 그리고 한국도 90년대 이후에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폐해를 논했지만 한국은 보호무역주의가 나오면 제일 피해보는 게 어디다?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국은 끊임없이 FTA 대외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했었죠. 시장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정부 개입하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무역은 작은 정부, 시장에 개입 안 하고 이런 거였는데 보호무역주의 큰 정부, 그럼 재정적자가 놓을 수밖에 없죠. 높은 실업률, 건보개혁 등이 반발했죠. 오바마가 건강보험을 개혁하려는데 실패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높았죠. 재정적자, 높은 재정적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까지 커지면은 공무원도 더 늘려야 되고 재정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지금 오바마가 되게 인기가 없어요. 2000년 11년 중간선거 민주당 패배했고 오바마가 대선에서는 재선을 했지만은 현재 역대 대통령이 아마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일걸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신교도고, 신교도와 카톨릭이고 근본적으로 성향이 틀리다. 신교도국과 카톨릭 국가가 어떻게 성향이 틀린지는 지난 시기에 했었으니까 다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자, 아래트라 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하기 전에 잠깐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중국. 라틴 아메리카에는 중국을 기억하면 돼요. 미국의 영향이 벗어나고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배타적 연연 행사 못하고 중과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 급증하며 두각, 인도, 러시아, 이란 등 활개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멀로 독트린도 이제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멀로 독트린, 세계여 미국에 간섭하지 마라,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 것이다. 이게 무너지고 있죠. 감히 어느 국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적인 작전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도 연합훈련했고 중국도 연합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군사연합훈련을, 항공모함도 들어갔어요. 항공모함에서 한 대가 중국 미 앞마당 공략. 보세요. 중국 미 앞마당 중남미 파고든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증도 많이 해줘요. 공짜로 뭐도 많이 지어주고 돈도 많이 빌려주고. 얼마나 고맙겠어. 미국은 경제 위기로 중남미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 그전에 그랬어도 미국은 뭐 병원 지어줘, 학교 지어줘, 축구장 지어줘, 돈도 무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자 없이 100억 불씩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뭘 하냐? 엄청나게 인프라를 지어줘요. 공짜로 병원, 학교 지어주고, 그 대가로 중남미 지하 자원에 대한 향후 몇십 년 동안의 독점적인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고 싶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라틴 아메리카하고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속을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르겠는 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칠레나 페루나 이런 볼리비아 상당수 국가들이 자국의 구리광산이나 등등을 독점 채굴권을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 계약을 체결했어. MOU는 MOU예요. 양해 약속일 뿐이에요. 노무현 때 가가지고 뭐 지하자원 채굴권 MOU 맺었다고 하는데 광물자원공사 등등 이미 중국하고 계약이 맺어있는데 무슨 소리야?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만약에 지금 박근혜도 라틴 아메리카 가서 지하자원 채굴권 MOU 맺었다 빨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따라서 계약서를 드리면 그것도 믿을 수 있는데 MOU 체결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MOU죠. 공적적으로 앞마당을 치고했죠. 자, 신기가 계속 나와요. 중국 7회 분립 싹쓸이. 남미는 역사상 강대국들이 자웅동북기 역할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 그랬고 지금은 중남미 자원이 어디서 들어가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남미 경제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당시 태권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잘 보여줘요. 지금은 미국이죠. 미국을 지나서 이제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 파나마 운하 접수.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게 나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파나마 운하는 영향권은 중국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 텃밭 파나마 속의 차이라 미 1위는 이제 물동량고 한국 이용량은 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콜론 자유무역대를 라틴이 홍콩이나 분리보도 그러면서 자 보면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에 기록된 지 1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파나마 항구의 최대국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파나마는 미국의 정치적 연합 때문에 대만과 수교하고 돈도 미국 달러 써요. 하지만 심지어 요새는 중거를 의무 교육하자는 법안이 파나마에 국회 제출에 파나마에 기록했고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제 학원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어 배우자는 열풍이 영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주요국이 파나마 이용 현황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죠. 파나마 운영의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 허치스 와포아라는 회사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화교가 소유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미국을 제치고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따내자 미국의 공화당에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안마다 먹었다가 강력히 반발했어요. 돈이 없는 거 어떡해. 중국은 공산권, 미국은 쭉 읽어보세요. 중국산 물건들이 자유무역지 60%를 차지하고요. 물동량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나선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있는 물동량의 70%가 파나마를 통과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거는 자국산 물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배로 문화가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 실려있는 대부분 상품이 중국과 아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물동량은 미국에 많지만 그 물동 대부분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하는 자국 내 이동량이고요. 그 이동량 상당수도 대부분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 파나마를 지금 접수했고요. 파나마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잡겠다고 보면 돼요. 페루 광물 싹쓸이. 주대기란 말이까지 나와요. 자, 페루 광물 주대기를 싹쓸이. 페루의 병원 이런 걸 무상으로 막 지어줘요. 그러면서 주 정보를 개장하면서 그 주에서 나오는 모든 광물은 다 어디 갖고 간다? 중국이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명 계약을 맺습니다. 미 제치고 교육부 1위로. 또 한 가지. 페루 같은 데는 경제가 안 좋아요. 싼 걸 좋아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를 제치고 중국산 저가의 싼 자동차가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페루나 콜롬비아 대통령을 제가 작년에 만났고 정대인 연합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끝나고 대통령 있고 상무장관 있고 페루 대통령 막 밥 먹고 한국산 교통 얘기하는데 처음엔 그러더니 상무부 장관이 기웃으며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삼성 좋다. 갤럭시 좋다. 다 좋은데 우리한테는 지나치게 비싸다. 중국산 스마트폰 가격은 엄청나게 싸면서 지금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산 스마트폰이 유럽에서 안 먹혀, 한국에서 안 먹혀요. 미국에서 안 먹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먹기 시작하고
점점 더 차이가 없어지고 있죠.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요. 한국, 북한, 중국이 3년 만에 따라잡고 있죠. 한국산 차들을 지금 개장 선언하는데 곧 중국산이 한국산의 위치에 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독재. 아르헨티나. 자, 19세기 독립 당시 인구 80만에 불과해요. 19세기 독립 당시 인구 80만에 불과했고 당시 멕시코 인구 600만 명. 아르헨티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회진하고 지도 좀 올려보네. 자, 어쨌거나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이 전체가 다 아르헨티나예요. 거대한 판파지요. 판파요. 판파스. 판파가 뭔지 알아요? 초원이에요. 초원. 그냥 끝이 없는 초원. 그 끝이 없는 초원에 뭐가 차 있었다? 말과 소가 방목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얘기했었죠? 학기 초에. 아르헨티나는 요 지역은 발달된 인디오 문명이 없었어요. 페루, 요게 쿠스코를 중심으로 이쪽은 발달된 인디오 문명이 있었지만 이쪽은 발달된 문명이 없었고 지하 자원도 거의 없던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19세기 되면은 이 페루의 남쪽에서 중요한 지하 광물이 발견되고 이 지하 광물을 놔두고 칠레 대 볼리비아, 페루 연합국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칠레가 이기죠? 칠레가 이겨서 여기를 차지하죠? 여기는 주요 광물 자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요 광물 자원이 현재 칠레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 사는 광물을 누가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오는 그 칠레 북부의 광산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은 이게 남극이에요. 세계 끝마을. 심에 다시 나와요. 세계 끝마을. 푼타데 푸에보스가 나오는 여기 세계 끝마을, 지구 끝마을인데 남극 기지 가려면 세종기지도 있죠. 반드시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서 옮겨서 가야 돼요. 여기는 남극이 있으니까 지하자원 많은데 19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극을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정말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독립할 때까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요 주위에만 사람들이 살았고요. 이 넓은 판파 지역에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않던 지역이었고 대지주들만 좀 살고 있었고 뭐를 치면서 소와 말을 치면서 인구가 거의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독립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제일 관건이었고, 두 번째 보세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잘게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아르헨티나도 이 지역마다 꼬르도바도 따로 지역마다 대지주가 따로 있었고 대지주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대지주들은 뭐? 중앙 집권을 한다? 연방을 원한다? 연방을 원하죠? 상인들은 뭐를 원한다? 중앙 집권.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상인들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어요. 대서양이고 유럽과 교역하는 대부분 상인들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가 있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죠? 시를 중심으로 한 투어죠. 여기를 중심으로 사는 상인들은 뭐다? 자유당을 조직해요. 중앙 집권주의자. 나머지 사람들은 느슨한 연방주의자들이에요. 잘못하면 이 연방주의자들이 주별로 별개의 국가로 독립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연대감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주별로 느슨하게 대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별로 주가 만들어졌고 그 주별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싫어했고, 이런 게 독립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지주들은 독립과정을 거치면서 뭐나요? 군사 지도자가 돼 있었죠. PPT 다시. 군사력까지 갖고 있지. 이런 기득권을 뺏기 싫은 거죠.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는 거 싫은 거고. 바로 이런 상태에서 독립을 했고요. 연방주의자 이완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가 대립하다가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가 집권해요. 이 사람 보세요. 굉장히 고집 강하게 생겼죠. 입을 앙 다물었어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반대파는 무조건 죽이고 봤어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배운 자는 싫어했고 단순 무식한 걸 좋았어요. 생겨보세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오만하게 생겼죠. 차갑고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 무식한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야만적인 걸 너무너무 싫어했고 지식을 존경했어요. 유럽을 존경했어요. 이 사람은 유럽적인 걸 싫어했고요. 유럽의 고급 문화를 싫어했어요. 뭘 좋아했냐? 아르헨티나의 토속적인 거. 그리고 배우지 않은 단순 무식하고 순수한 사람을 존경했고 이 사람은 배운 사람들을 존경했고요. 배우지 못한 무지렁백이라고 하는 그 사람 너무너무 증오했고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도록 하세요. 자,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 이 사람은 대지주였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대지주. 대지주라는 거는 목장을 운영해야 돼요. 목장을 운영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말과 소니까는 그걸 무는 말대를 무는 소떼를 무는 카우보이가 있어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판 아르헨티나판 카우보이라는 뭐라고 한다? 그 이름이 가우초라고요. 가우초. 가우초가 카우보이예요. 이 사람들은 뭐 글을 읽을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말 타기 시작했고 초원에서 죽어요. 학교도 안 가요. 얼마나 무식하겠어. 하지만 이 가우초는 여러분 카우보이 생각해보세요. 카우보이 하면 뭐가 생각나? 독립적이고 용맹하고 얼마나 멋있어. 초를 달리면서 말을 놀고 담배를 피면서 그쵸? 말보로 남자 같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상적 자유, 남마의 상징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아르헨티나 토착문화의 상징이에요. 너무너무 아르헨티나적인 거. 반대편으로는 아르헨티나 근도의 걸림돌이자 무지와 야마의 상징 두 가지 의미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배우지 못했다는 거는 자기가 복종하는 지도자가 시키면 그게 옳고 그른지를 생각할 판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지도 못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초원에서 말과 소만 키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순수해. 조금만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들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재자가 이 사람을 이용해요. 대지주였고 가우초를 어떻게 부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가우초들한테 많은 당근을 건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우초요. 너희들이야말로 아르헨티나 상징이고 아르헨티나의 상징이고 중심이다. 끝없는 자부심을 일으켜줘요. 그리고 초원에서 살던 가우초들한테 뭘 주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정치판에 끼어들어요. 이 사람들 무식하니까 그런 자기들을 우대해 주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도 글써요. 그래서 가우초를 중심으로 뭐 한다? 살인부대의 마소르카를 창설해요. 정권 유지에 가우초가 이용되기 시작해요. 가우초는 너무너무 신나지. 초원에 살던 자기들이 아르헨티나의 상징이 돼버리고 자신들한테 끝없는 당근을 제시해 주니까. 그래서 반대파를 마소르카를 이용해서 끊없이 숙청해요. 로사스 대통령이 반대파를 죽이면 가우초가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로사스의 감옥에 들어갔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했던 게 독재자였고 잔인했지만은 뭘 잘했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여러 개 국가로 분열되지 않고 아르헨티나란 거대한 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뭐냐? 다른 나라들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 다 분리가 돼요. 아르헨티나는 분리가 안 돼. 이 사람이 누구 출신? 연방주의자를 지지했고 대지주 출신이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태도가 돌변해요. 뭘 주창한다? 중앙 집권주의에 돌아서요. 이 사람이 연방주의자를 지칭하면서 연방주의를 지칭하는 대지주들이 지원을 얻고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뭘 집권한다? 중앙 집권주의자로 돌아서요. 연방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집권 기관을 탄압하려면 함부로 탄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신이 정적이었던 상인들을 끌어들여요. 자신들이 정적이었던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정적이었던 상인들과 자신들이 배우를 했던 대지주 간의 싸움을 붙여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붙이면서 두 세력을 모두 다 와해시켜요.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오히려 정치 경제의 중심지를 육성하고요.
지방의 군사 지도자들, 대주였죠. 이들이 뭐요? 독립투쟁을 거치면서 무장화돼서 군사 지도자로 됐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중앙 집권을 한다는 거대한 위협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방주의자인 대주주들을 탄압하면서 상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들이 군사력을 박탈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되고 거대한 하나의 국가로 남아야 있었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큰 땅덩이 없어요. 조각조각 잘려났을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어떻게 해요? 아르헨티나는 지도해보세요. 브라질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큰 국가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인들한테 지공이 가능했지만 아르헨티나 국민을 꼬라는 면에서 뭐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법좀 인정해줘야 돼요. 자, 결국은 실각을 해요. 쫓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르미엔토 대통령이 집권해요. 이 사람은 야만적인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이상이라면 유럽이에요. 보세요, 얼굴도. 굉장히 오만하고 똑똑하게 생겼죠?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르헨티나적인 거 전부 싫어요. 아르헨티나적인 거, 가우처적인 거, 무식한 거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적인 걸 전부 거부하고 로사스에 대한 반발로 유럽을 동경해요. 아르헨티나 어떻게 된다? 유럽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무슨 길로 들어간다? 유럽화의 길로 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는 이 사람 이후에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틴 아메리카인하고 틀리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에 여행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지만 아르헨티나만큼 다른 유럽하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틀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적인 게 못 느껴요. 뭐 느끼냐? 유럽적인 걸 느껴요. 라틴 아메리카 모든 국가에서 투를 봐요. 아르헨티나는 투장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승마장이 있어요. 경마장이. 유럽적인 거.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어떤다? 경제 구도도 미국 의존이에요. 주요 교육도 유럽 의존이요. 문화도 유럽 문화를 포용해요. 이런 국가들이 몇 개가 있어. 어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도 사실은 여러 나라로 쪼개졌어야 했는데 브라질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땅덩이 유지할 수 있었고요. 유럽에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성장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세 나라가 독립 이후에 인구미를 떠났던 세 나라가 유럽에서 거대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시작하고 따라서 유럽,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독립의 현재까지 없다. 유럽 유전용 경제구조. 문화도 어디 표현해요? 유럽적인 문화. 법도 대륙법이라고 하죠. 콜롬비아나 멕시코는 법도 어디? 미국법. 미국 유전용 시장 구조. 그리고 유럽 문화가 뭐가? 미국 문화가 더 프리비하죠.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살 길은 유럽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명과 야만을 문명은 뭐냐? 유럽적인 거. 야만은 뭐냐? 아르헨티나 토속적인 거. 교육을 장려해요. 아르헨티나의 뭐다? 유럽화를 추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영향으로 자신들은 유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럽부터 대규모 이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국민이 아르헨티나 국민이 현재 백인계 98% 채워줘요. 독립 당시에 아르헨티나 인구는 백인이 38%밖에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이민을 받아서 현재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백인이 98% 채워집니다. 자, 유럽계 백인이 98% 이상 차지한 나라는 라틴아메리카 두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아르헨티나는 주로 이탈리아계 이민, 칠레는 독일, 스위스계 이민. 이게 또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도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